TV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 서영석의 타임라인. 이제는 뉴스메이커와 만나시겠습니다. 네, 똑같은 일을 두고 한쪽에서는 민주언론상을 줍니다. 그런데 또 다른 쪽에서는 고소를 해요. 그래서 재판정에 피고로 서기도 합니다. 정말 기묘한 일이죠. 서울중앙지법은 어제 한겨레 최성진 기자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앞서 검찰은 최성진 기자에게 징역 1년, 자격정지 1년을 구형했었죠. 이번 판결과 관련한 입장을 최성진 기자, 당사자에게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최성진 기자 나와 있죠? 최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최성진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네네. 네, 선고유예 판결, 이거 축하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선고유예라는 게 의미가 뭐죠? 아, 예. 일단 앞서서 이제 결심 공판이라고 하셨는데요. 정확히는 결심 공판이 아니라 선고 공판이었습니다. 아, 선고가 1심이죠? 예. 예. 선고 공판이었고요. 네. 아까 선고 유예가 이제 어떤 의미인지 물어보셨죠. 네네. 예, 그 선고 유예는 이제 범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에 네.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네. 2년이 지나면 선고를 면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선고받은 사실, 기소받은 사실도 기록에 남지 않는 거죠. 아, 그러면은, 가장 경미한, 무죄를 제외한다면 가장 경미한 선고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무죄 선고를 제외하면은, 집행유예가 또 있고, 예. 형의 이제 집행유예가 있고, 집행유예 선고가 있고, 유죄 선고가 있고, 예. 이렇게 실형 선고가 있습니다만은, 그런 것들보다는 가장 낮은 단계의 유죄 선고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만, 예. 어쨌든, 유죄는 유죄죠. 네, 유죄라고 일단 재판부가 본 거네요. 그렇죠. 예. 근데 사실 정수장학회 보도, 이것은 누가 봐도 보도의 정당성은 충분하다라고 예. 보고 있고요. 그리고 최성진 기자의 기지, 순발력, 이게 빚어낸 2012년 최고의 보도라고 해도 과언은 아닌데. 네,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걸 보도한 기자가 피고가 되고 재판정에 서는 현실이 그야말로 2012년, 13년 대한민국 언론의 현실 같은데요. 어제 재판 결과를 다시 한 번 더 해설해 주시죠. 사실 저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는 받아들이기 어렵고, 이제 아까 이제 그 보도의 가치에 대해서 또 말씀을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주셨는데요. 제가 지난해 10월 13일, 15일 이제 이틀간 집중적으로 보도했던 정수장학회 지분매각 보도는 그 기사 내용도 그렇고요. 이틀간 그 이전에도 그 이후에도 정수장학회 관련 기사 많이 썼습니다만 그 이틀간만 19,675자의 기사를 썼거든요. 정수장학회 지분매각 보도가. 많이 썼네요. 예. 근데 그 기사, 법정에서도 제가 재판받는 과정에서도 그렇게 얘기했지만, 그 19,675자 기사 어디에도, 제 양심을 판 적 없었고요. 기사 내용이나 취재 과정 모두, 저널리즘의 기본 원칙에서 조금 더 벗어나지 않았고, 기자로서의 양심에 비춰봤을 때, 조금 더 부끄러운 행위를 한 적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형사처벌이라는 게 이제 벌을 줘서, 어떤 범죄인을 교화시키는 게 기본적인 목적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보도가 검찰 수사 대상이 됐을 때부터 지금까지 기회가 닿을 때마다 제게 만약에 같은 상황이 주어진다면 100번이고 1000번이고 똑같이 보도했을 거라고 얘기를 해왔거든요. 제게 유죄를 선고하든 어떻게 하든 저는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진실을 보도해야 한다는 기자로서의 양심에 비춰봤을 때 거리낌이 없다면 알려야 한다는 책무에 따라왔고요. 또 앞으로도 그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과거 기자였던 사람으로서 그런 입장을 적극적으로 지지는 하는데요. 이번 재판부의 판결이라는 것은 나름대로 법적 근거를 가지고 이제 선고를 했다 이렇게 보이기는 해요. 결국 그 배경에는 통신비밀보호법, 이게 이제 이번 판결에서 유죄로 선고한 배경이 됐는데요. 근데 이 통신비밀보호법이라는 것은 사실 사생활 보호를 위한 법 아닌가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지금도 조만간 무소속 송호창 의원, 무소속 맞죠? 송호창 의원 등을 중심으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이 곧 발의가 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수장학회 지분매각 보도로 수사 대상이 되고 나서부터
저도 통비법에 대해서 좀 취재를 해봤습니다. 네. 근데 이 법이 제정된 게 1992년이었는데요. 네. 그때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정치권에서는 이제 안전기획부, 지금의 국정원의 전신이죠. 네. 안기부나 경찰 뭐 이런 국가기관의 민간인 도감청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렇죠. 특히 이제 야당, 또 제야 정치인, 또 학생운동 진영 이쪽의 피해가 이제 아주 컸었는데요. 그래서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 국가기관의 민간인, 아까 이제 사생활 보호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국가기관의 무분별한 민간인 도청을 막아달라고 요구했던 결과로 만들어진 게 이 통비법이거든요. 네. 박상천 전 법무장관이 당시 야당 국회의원으로 이 법 발의와 제정을 주도하기도 했었는데요. 네. 그분 설명이기도 했습니다. 네. 그분의 이제 법 제정 설명이기도 했는데, 근데 이런 식으로 권력의 불리한 보도를 한 언론사 기자를 상대로 써먹으라고 만든 법이 아니라는 거죠. 네. 그게 방금 말씀대로 통신비밀보호법이라는 게 결국은 그 국정원이나 안기부와 같은 국가기관의 민간인 혹은 정치인에 대한 무분별한 사찰, 도감청을 막기 위해서 만든 법인데 이걸 갖다가 거꾸로 그것을 폭로한 사람들에게 이 죄를 준다는 건 정말 참 이것도 역사의 아이러니네요. 예, 그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예. 결국 쟁점은 통비법이 금지하는 전기통신의 감청 이건데요. 이미 휴대전화와 같은 무선통신 수신기를 통해서 우연히 타인 간의 송수신 내용을 듣게 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그런 판결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번에는 청취행위를 왜 유죄로 본 거죠? 이제 전기통신 감청과 함께 사실 이제 저는 제 공소사실에는 전기통신을 제가 감청했다 이제 이런 부분 사실은 없었고요. 네. 전기통신 감청과 함께 통비법에서는 이른바 이제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는 물론 취득한 통신 또는 대화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한 자의 경우도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이런 규정이 있거든요. 그 규정을 적용한 거네요. 네. 통비법을 크게 세 단계로 나눠서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첫째는 공개되지 아니한이고요. 네. 그리고 둘째는 타인 간의 대화라는 거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대화를 청취, 녹음, 누설하지 못한다. 이건데요. 네. 쉽게 금지하는 이 세 가지 행위인 청취, 녹음, 누설 가운데 네. 녹음, 누설은 무죄. 네. 그런데 청취는 유죄. 네. 이렇게 선고를 했으니까 쉽게 말해서 제가 남의 대화를 엿들었다고 보는 거죠. 엿드는 게 유죄인데 그걸 보도한 것은 또 무죄라는 건 앞뒤는 잘 안 맞는 판결이긴 하네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 참나. 아니 그런 식으로 앞뒤가 안 맞는 판결을 내린 게 재판부의 고심이 담겨 있다라고 보겠는데요. 그 재판부의 고심이라는 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재판부의 고심이라고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또는 인간적으로는 네. 이해를 할 수도 있겠다 싶은데요. 네. 재판부가 고심을 해서 그런 식으로 이제 결국 법원의 선고와 판결문이라는 건 말과 글 아닙니까? 그렇죠. 저도 그 진행자님도 마찬가지겠지만 저도 말과 글을 다루는 사람이거든요. 네. 또 평생을 말과 글을 다뤄왔고요. 네. 근데 제가 갖고 있는 그런 언론인으로서의 양식 그리고 네. 또 뭐 기자로서의 양심 또 시민으로서의 상식에 비춰봤을 때 이런 식의 말과 글이 이제 우리가 이제 어이없는 얘기를 들었을 때 이게 말인지 막걸리인지 모르겠다고 우스갯소리로 얘기하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고심 뭐 왜 그런 고심을 해야 되는지 뭐 누구의 눈치를 봐야 되는 건지 그걸 잘 모르겠어요. 네. 우리 뭐 최승진 기자가 직접 그런 얘기를 할 수는 없겠지만은 뭐 사람들은 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결국은 이번 판결은 네. 그 최승진 기자가 보도한 대상이 정수장학회이고 정수장학회는 박근혜 대통령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네. 재판부도 그것이 네. 무죄인 것을 뻔히 알면서도 무죄로 줄 수 없기 때문에 네. 이 양심과 현실에 대한 압박의 이른바 그 절충점으로 선고유예가 나왔다. 그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런 해석을 저도 역시 많이 접했고요. 예. 저는 그런 해석이 예. 그런 해석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만약에 그런 해석을 네. 그 불필요한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법원에서 법과 양심에 비춰서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판단을 내렸다면은 네. 그런 해석이 나오지 않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참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도 있지만은 유권 무죄.
무권 유죄. 신조어를 하나 만들어내셨네요. 예, 아니, 그 신조어는 아닙니다. 아, 그런가요? 예, 신조어는 아닌데, 그때 이제 그 만평에서 그런 얘기 많이 나왔었어요. 유전무죄가 아니라, 이제 예, 예. 돈이 아니라 권력이라는 얘기죠. 예, 예. 정말 진짜, 그런데 이게 뭐 예를 들어서 뭐 전두환 시대라든지 박정희 시대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은, 네네. 그나마 뭐 용납은 안 되지만 이해는 될 수 있죠. 그러나 예. 1987년 민주화가 이루어진 지 무려 30년 가까이 지난 이런 시점에 재판부가 여전히 권력의 눈치를 본다는 사실을 보면 참 억장이 무너진 것 같습니다. 저도 답답합니다. 예. 자, 이번 사안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서 우리 청취자들 이해도를 한번 높여보기로 하죠. 네네. 최필립 정수영학회 이사장, 그리고 예. 문화방송의 김재철 사장, 그리고 이진숙 기획홍보본부장 등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죠. 예. 대선에 영향을 주려는 시도는 무죄. 이것을 보도한 기자는 유죄. 이것도 어떻게 납득을 해야 됩니까? 이제 그것 때문에 많은 언론단체나 언론학자는 이렇게 비유를 하지요. 도둑을 잡으라고 신고했더니 도둑은 잡지 않고, 신고자만 처벌하려 한다. 네. 이런 지적을 내놓기도 했는데, 저도 역시 거기에 동의하고요. 네. 제가 10월 13일, 15일 집중적으로 정수장학회 지분 매각 논의 사실을, 보도하고 난 직후에, 네. 아까 말씀하신 최필립, 김재철, 이진숙 네. 등 4명에 대해서, 네. 한 명 더 있죠. 한 명 더 있는데, 네. 그 4명에 대해서 전국, 언론노조 등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을 했었습니다. 네. 이제 정수장학회 지분 매각 논의 보도를 보면은 네. 이분들이 정수장학회를 매각을 해서 부산 경남 지역 대학생 반값 등록금 지원 등 이른바 이제 부산 경남 특정 지역에 대한 선심성 후원 사업을 기획을 했고 이제 그걸 정치적 임팩트를 고려한 대형 기자회견을 통해서 10월 19일에 발표를 하려고 했던 사실이 보도를 통해서 드러나는데요. 네. 대선을 앞두고 공적 자산이라 할 수 있는 정수장학회 지분을 그런 식으로 사적으로 매각을 해서 네. 그것도 특정 대선 후보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활용하려 한다는 사실. 네. 이제 그거는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기부 행위를 어기는 것이다라고 해서 검찰에 그 4명을 고발을 했는데 검찰 조사가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대선이 끝난 직후에 이제 그 4분들 무혐의 처분을 내렸고요. 네. 저에 대해서는 바로 기소를 했습니다. 네. 참, 이것도 아까 얘기했다시피, 무권 유죄, 유권 무죄네요. 참. 자, 근데 그 취재 대상이었던 분들 중에서 이진숙 씨는 지금 어떻게 지내는지 혹시 아십니까? 지난달 인사가 있었는데요. 네. 문화방송, 원래 이제 지분 매각 논의를 하고 네. 또 심지어 문화방송 민영화까지 몰래 추진을 했을 당시에는 문화방송 전략기획본부장이었습니다. 네. 근데 지난달에 워싱턴 지사장, 문화방송 MBC 워싱턴 지사장으로 발령을 받아서 미국으로 떠났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영전인데. 워싱턴 지사장은 문화방송 기자들이라면 누구나 가고 싶어하는 그런 자리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아니 그렇게 팔아가지고 박근혜 당선시키기 위한 사실 기도 아니었습니까? 그 자체는 예. 그 공로로 지금 갔다 이렇게밖에 해석될 수 없는 사안인데, 야 진짜 MBC 진짜 깨네요, 깹니다. 지금 정수장학회 지분 매각은 어떻게 됩니까? 중단됐습니까? 예, 정수장학회 지분 매각은 사실상 중단됐고요. 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정수장학회 지분 매각이라는 게 크게 말해서 이제 문화방송 지분 30% 네. 정수장학회 갖고 있는 거 팔고요. 네. 그리고 부산일보 매각하고 네. 두 가지였는데 네. 부산일보 매각은 백지화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네. 문화방송 정수장학회가 갖고 있는 문화방송 지분 30% 매각은 문화방송 민영화와 맞물린 그 사안이어서 저는 지금 잠잠해졌지만 언제든 계기가 된다면 다시 불거질 수는 있는 사안이라고 봅니다만 네. 어쨌든 지금 표면적으로는 가라앉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사회 하는 요구도 그냥 다 묻혀버렸겠네요? 그렇죠. 사실 이제 그 부분 조금 설명을 드리면요. 네. 정수장학회 지분 매각 논의가 대선을 앞두고 이제 논란이 크게 됐었죠. 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처음에
처음에 그 첫 일성은 정수장학회 지분 매각 사실에 대해서 기자들 앞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네. 뭐 좋은데 쓰는 거 아니냐, 네. 뭐 이런 식으로 답변을 내놨었는데, 네. 사실상 정수장학회의 그러한, 지분 매각 음모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이었죠. 시인한 거네요. 예. 네. 근데 논란이 잦아들지 않으니까 한 일주일 뒤엔, 마지못해서 정수장학회 이사진 사퇴랑 장학회 이름 변경, 네. 촉구하는 태도를 취했었는데요. 네. 아무것도 이루어진 것은 없고, 다만 그 대통령이 취임하는 날, 네. 최필립 이사장 딱 한 사람이 사퇴를 하긴 했습니다. 이사진 가운데서요. 네. 근데 그 후임이 또 누구냐면, 정수장학회 장학생 모임, 저도 몇 번 연락을 해봤었는데요. 네. 정수장학회 장학생들은 그 장학금을 받고 나면은 사회에 진출하면서 동시에 상청회라고 하는 친목단체에 자동으로 가입이 되게 됩니다. 네. 자동으로 가입된다는 건 누구나 강제로 가입이 된다는 거죠. 네. 근데 그 상청회가 늘 박근혜 대통령 친위 조직 아니냐라는 의심을 주요 선거 때마다 받아왔는데, 네. 그 상청회 회장을 3번이나 지냈던 네. 그 박근혜 대통령과 쉽게 말해서 아주 가까운 그 김삼천 씨가 그 자리에 앉았거든요. 그 심한 논란을 겪고 네.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박근혜 대통령이 갖고 있는 권력의 힘이 네.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 대통령 말 한마디면 모든 게 다 일사불란하게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네. 그 대통령이 6.25를 북침이라고 생각하는 고등학생이 69%에 이른다면서 네. 역사에 대한 보편적 인식을 강조하니까 곧바로 정부가 지금도 역사교육 강화하겠다고 이렇게 나서지 않습니까? 네. 그 박근혜 대통령 본인 스스로가 비정상을 정상으로 바꾸겠다는 그런 말씀을 숱하게 하셨는데 네. 제가 볼 때는 박근혜 대통령은 그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힘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의지가 없는 거 아니에요? 정수장학회의 투명한 사회 마련에 대해서 본인의 의지를 보이셔야죠. 그렇죠.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가능한 일인데 안 된다는 거는 결국 의지가 없다 이렇게 해석이 되네요. 의지를 보여야 방법을 찾을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방법이 없다고 의지를 보이지 않는 건 의지가 없는 거죠. 선고유예 판결에 대해서 항소하실 거죠? 예, 항소하려고 합니다. 당연히 항소하셔서 무죄 판결 받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겨레 최성진 기자였습니다.